80이라는 숫자가 그저 먼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60대에도 아직 멀었지 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도 아직은 괜찮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80이 바로 눈앞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오래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이 무섭습니다. 아픈 몸으로 20년을 더 산다는 게 과연 축복일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10년, 20년, 그게 과연 사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죽지 못해 사는 걸까요? 제 친구 하나는 작년에 80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친구였죠.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야, 나 요즘 집 밖에 못 나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현관문까지 가기도 힘들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단 2년 차이입니다. 곧 제 차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2년 후면 나도 집 밖에 못 나가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60대도 70대도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조금 더 나이 든 거지 크게 다를 게 뭐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60대와 70대는 다릅니다. 70대와 80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70대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느리지만 걸을 수 있고 힘들지만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대는 다릅니다. 벽 하나를 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몸이 오늘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걸었던 길을 이번 주는 걸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그때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특히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죽어도 안 할 일들이 있습니다. 60대 그 시기는 인생의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여전히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고 자식에게 매달렸고 돈과 체면에 연연했고 건강은 내일로 미뤘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60대든 70대 초반이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제가 저지른 실수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후회가 여러분의 지혜로 닿기를 바라며 첫 번째, 남과 비교하며 산 그 시절 끝없는 비교의 원. 60대 초반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다기보다는 정신없이 살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남들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를 정년으로 그만두고 나니 갑자기 제 위치가 불안해졌습니다. 명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나 작년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샀어. 요즘 집값 올라서 좀 벌었지 뭐.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참담했습니다. 나는 전세에 사는데, 나는 집 한 채 없는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박 씨가 외제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 차 샀어. 독일 차인데 타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다들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고 먼저 나왔습니다. 제 차는 10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회사 후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배님, 저 이제 손주 봤어요. 벌써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딸이 빨리 결혼해서요. 손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딸은 연애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벌써 손주를 보는데 나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뭐하고 산 거지? 왜 나만 이 모양이지? 젊어서 뭐 했길래 이 꼴인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 위해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일까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 모양일까요? 모임이 두려워진 날들,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또 무슨 자랑을 할까봐, 누가 또 잘 나간다는 얘기를 할까봐 전화가 오면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나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점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친척 모임을 피했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나가기는 더 싫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고 무슨 일 있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한 제 모습이 싫다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도 제 형편을 아는데 괜히 더 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리한 투자의 시작, 65세가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지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죠. 이거 하면 최소 2배는 남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형님 아는 분들은 다들 하셨어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니, 혹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회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제 인생을 만회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벌어보자.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그러면 당당하게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해볼까?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겠어요?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이 사람 믿을 만해. 그리고 2년만 기다리면 2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정하면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났습니다. 이게 6천만 원이 되면 그러면 집 계약금은 되겠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천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까? 설렜습니다. 무너지는 꿈.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 전에 나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다들 저처럼 노후 자금을 넣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재산이 없다며 배째라였습니다. 3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날렸어.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후회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날아간 뒤였습니다. 비교의 끝에 남은 것, 그 후로 더 위축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잘 살고 있을 텐데 저는 노후 자금까지 날렸으니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대체 나는 뭘 한 거지? 왜 제 인생을 남의 잣대로 평가한 거지? 김 씨가 강남에 산다고 해서 제가 불행한 건 아니었는데, 박 씨가 외제차를 몬다고 해서 제 삶이 초라한 건 아니었는데, 손주를 일찍 본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남들이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 씨는 집을 샀지만 대출이 많아 고생한다는 걸, 박 씨는 외제차를 샀지만 유지비에 허덕인다는 걸, 손주를 본 후배는 육아 지원 때문에 주말이 없다는 걸,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불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교라는 건 끝이 없더군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세계 재벌 앞에서는 초라해집니다. 삼성도 애플 앞에서는 작아 보입니다. 애플도 아마존 앞에서는 뒤처져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며 괴로워했을까요? 왜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깨달음. 하지만 너무 늦은 7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걸, 제가 행복한지가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습니다. 3천만 원도 잃었고, 소중한 시간도 잃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10년을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10년을 초라함과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잃어버린 돈도 시간도 관계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제 현재에 감사하며 살 겁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전세에 살아도, 국산차를 몰아도, 손주를 늦게 봐도 그냥 건강하게 웃으며 살 겁니다. 친구 만나서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부족하지만 행복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더군요.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조금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결정하는 거라는 걸. 두 번째, 자식에게 모두 쏟아부은 것. 자식이 곧 내 인생이었던 시절.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도 마련해 줬습니다. 아들에게는 전세 자금 5천만 원을 대줬고 딸에게는 결혼 비용 3천만 원을 댔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괜찮아. 자식들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요. 요즘 부모들은 다 그래. 자식 결혼시키면서 집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게 부모 도리지.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예비 며느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딸 결혼 비용을 낼게요. 그럼 아드님 쪽에서 집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네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결혼 깨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으로 전세 자금 대줘야겠어.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노후 자금은요? 괜찮아. 우리 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살 수 있어. 사실 불안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은 시켜줘야 했으니까요. 끝없는 요구.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뭔가 부탁할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말해봐. 애가 생겼거든요. 그래, 축하한다.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근데 애 낳으면 물건을 좀 사야 해서요.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합쳐서 2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또 돈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시면 안 될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 물건인데 어떻게 안 사줍니까? 알았다. 보내줄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적금을 해야겠습니다. 아들에게 송금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1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5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갚을 거야. 당연하지.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을게. 믿었습니다.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그때 빌려준 돈. 아빠 미안해. 사업이 잘 안 돼서 아직 여유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느껴진 균열. 아들이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절에 집에 왔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우리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2천을 더 올려달래. 보태줄 수 있어? 또입니다. 또 돈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다 해주시던데 심지어 어떤 친구는 아파트를 사줬대. 우리는 전세인데 그것도 못 올려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아버지인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처가에 들러야 해서요. 핑계였습니다. 그냥 빨리 가고 싶었던 겁니다. 저 같은 아버지가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아내와 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외로운 명절,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추석에 올 거지? 아, 아버지, 그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올해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섭섭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명절에 올 거야? 아빠, 미안한데 역시 나였습니다. 남편 쪽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대신 전화할게. 전화로 무슨 소용입니까? 얼굴을 보고 싶은데 명절 아침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명절에 자식들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자식들이 오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답이 나오더군요. 제가 자식들을 독립시키지 못한 겁니다. 계속 돈으로, 도움으로 묶어둔 거죠. 자식들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못해주면 서운해했습니다. 심지어 원망했습니다.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진짜 사랑은 독립시키는 거였는데 저는 자식들을 제 품 안에 가둬둔 겁니다. 끈을 놓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아버지 합니다. 그 외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부 전화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결과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만약 62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대학 졸업까지만 책임질게. 그 이유는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해 보이나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혼 자금도 스스로 마련하게 할 겁니다. 집도 스스로 장만하게 할 겁니다. 힘들어도 견디게 할 겁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그래야 자립합니다. 그리고 제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연금으로 바꿀 겁니다. 매달 나오는 돈으로 자립할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가끔 용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훨씬 건강한 관계더군요.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챙길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돈 다 쓰고 빈털털이 되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자식도 부담스럽습니다. 부모도 초라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독립시키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돈과 체면에 매달렸던 날들, 은퇴 후의 공포, 62세에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정년이 아니라 명예퇴직이었죠. 회사에서 권고했습니다. 부장님, 명퇴하시면 위로금 좀 더 드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어색해질 게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오는 날 상자에 짐을 담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짐은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내 30년이 고작 이것뿐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후배들이 보였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후배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안쓰러워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월급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했던 몸부림. 일주일 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아, 정년이세요? 아니, 명퇴.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여유 생기셨네요. 동정하는 말투였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천천히 찾아볼 생각이야. 사실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내시면 안 되죠. 명퇴하셨는데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카드를 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체면을 지켰습니다. 명퇴에도 여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후회했습니다. 30만 원이면 한 달 식비인데 왜 괜히 허세를 부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도 똑같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밥값을 냈습니다. 형님이 내야죠. 은퇴했어도 형님 대접은 받고 싶었으니까요. 옷도 계속 새 것으로 샀습니다. 요즘 옷이 좀 낡아서 사실은 입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초라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 용돈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아들에게 50만 원, 딸에게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형편 안 좋으시죠? 그런 말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 연금 120만 원, 부족한 80만 원은 예금이 3천만 원이니까 30개월, 2년 반이면 바닥나. 그 다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낮에 사람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지 뭐.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불안한데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무너지는 순간 67세 되던 해였습니다. 예금 잔고가 600만 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검소하게 삽시다. 친구들 밥값 내지 말고 옷도 있는 거 입고 명절 용돈도 줄이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왜 이제야 그래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낭비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검소함의 진짜 의미. 그 후로 생활을 바꿨습니다. 친구 만나면 각자 계산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각자 내죠. 그래, 그게 편하지.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옷은 있는 거 입었습니다. 10년 된 옷도 입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외식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명절 용돈도 줄였습니다. 아들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작년보다 줄었네요. 미안하다. 아버지도 살아야 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행복해졌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친구들도 오히려 편해했습니다. 형님, 각자 내니까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걸.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니까요.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처음부터 검소하게 살 겁니다.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 밥값도 각자 낼 겁니다. 옷도 있는 거 입을 겁니다. 명절 용돈도 적당히 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겁니다. 작은 집이면 어떻고 국산 차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게 진짜 부자입니다. 네 번째, 내일로 미룬 건강.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운동해야지.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하지 뭐. 60대 초반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담배는 하루 한 갑, 스트레스 받으면 두 갑도 피웠습니다. 술은 일주일에 서너 번, 회식도 많았고 친구들과의 자리도 많았습니다. 한 잔해야 풀리지. 그게 제 말버릇이었습니다. 운동은 가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잔소리할 때만 했습니다. 당신 배 좀 봐요. 이러다 당뇨 걸려요. 운동 좀 해요.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시했던 신호들. 55세 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140에 95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약 드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좋죠. 약은 먹기 싫었습니다.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잖아.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운동도 안 했고 식이 조절도 안 했습니다.
58세 때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입니다. 당뇨 전 단계네요.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관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마셨습니다. 운동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약 안 먹어도 되는 수치잖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60세 때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더 많아졌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당뇨약도 처방받았습니다. 고지혈증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한꺼번에 3가지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에 드세요. 평생 드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벌써 약을 먹는 나이가 됐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뒤늦은 시작. 62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운동해야지. 운동화를 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계단도 잘 올랐고 걷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습니다. 한 달 후 조금 나아졌습니다. 4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되는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너무 춥네. 내일 걷지 뭐. 그렇게 하루 쉬었습니다. 다음 날도 추웠습니다. 또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나가려니 귀찮았습니다. 결국 그만뒀습니다. 봄 되면 다시 하지. 핑계였습니다. 봄이 왔지만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은 갑자기 왔습니다. 72세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에 다리를 무리하게 쓴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그랬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찼습니다. 2-3계단만 올라도 헉헉거렸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야 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10kg 쌀도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5kg도 무거웠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오는데 중간에 2-3번 쉬어야 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하면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좀 무거워서 그래.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짚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여닫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내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열어줘. 당신 힘이 왜 이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줄었네요. 근감소증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운동하시고 단백질 드세요. 치료할 수 있나요? 노력하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진작 운동하지 않았을까? 왜 60대 때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근육은 빠져나갔습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단백질도 챙겨 먹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0대 근육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60대 때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50대 때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제 친척 어른 중 한 분은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부러워 보이나요? 하지만 그분은 75세부터 병원과 집만 오갔습니다. 25년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밥도 혼자 못 먹었습니다. 대소변도 혼자 못 가렸습니다.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지쳤습니다.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좀 편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차라리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러웠습니다. 100세까지 산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분은 60대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5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만 보냈습니다. 그게 과연 사는 걸까요? 또 다른 한 분은 87세에 갔습니다. 그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까지 텃밭에 나갔습니다. 상추를 따고 고추를 따고 토마토를 따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도 갔습니다. 평일에는 복지관에서 탁구도 쳤습니다. 마지막 날도 평범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깨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모습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모두들 말했습니다. 저렇게 가는 게 복이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고생 안 하고 가셨네. 87년을 살았습니다. 100년보다 13년 짧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더 행복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자기 발로 걸었으니까요. 죽는 그날까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60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 수준입니다. 낙상하면 큰일 납니다.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감소증이 더 심해진 겁니다. 두렵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문턱도 조심합니다. 겨울에는 밖에 안 나갑니다. 미끄러질까봐. 이게 사는 걸까요? 매일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친구들을 봅니다. 60대 때 운동한 친구들은 지금도 건강합니다. 계단도 잘 오르고 등산도 갑니다.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갑니다. 하지만 저처럼 안 한 친구들은 다들 비슷합니다.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집에만 있거나 60대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근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체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70대는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80대는 버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60대는 만드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당장 오늘부터 운동할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을 겁니다. 은퇴하면 하지 뭐.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겁니다. 담배는 끊을 겁니다. 어렵겠지만 끊을 겁니다.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이제 압니다. 술도 줄일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마실 겁니다. 매일 30분씩 걸을 겁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춥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걸을 겁니다. 계단도 오를 겁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겁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익숙해질 겁니다. 근력 운동도 할 겁니다. 스쿼트, 조깅, 팔굽혀 펴기 매일 조금씩 할 겁니다. 단백질 반찬을 챙겨 먹을 겁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가슴살, 맵기 단백질을 먹을 겁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을 겁니다. 이상 수치가 나오면 바로 관리할 겁니다. 약 먹기 싫어서 미루지 않을 겁니다.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힘듭니다. 내일 안 하면 모레는 더더욱 힘듭니다. 60대 안 하면은 70대는 못 합니다. 70대에 안 하면 80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5번째, 혼자를 두려워한 시간들, 외로움이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2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 붙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반찬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한 그릇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한 개, 수저 한 벌, 이게 다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평생 혼자구나. 그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겠더군요.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나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 처음엔 나와줬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시간 돼? 형님, 오늘은 좀 바빴어요. 거절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때?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꾸 부르니까 피곤한 겁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화투를 쳤습니다. 끼워주시겠어요? 들어오세요. 함께 화투를 쳤습니다. 하지만 재미없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공원에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뿐이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복지관에도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면 각자 흩어졌습니다. 끝나고 차라도 마시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었는데도 외로웠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다들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혼자의 의미를 배우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벚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봤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있어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편해졌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얕은 관계는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고요함, 그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저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저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항상 남들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직장인,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혼자를 즐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걷습니다.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단골 빵집에서 커피를 삽니다. 여러분과 몇 마디 나눕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좋아요. 다녀오세요.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복지관 헬스장에 갑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볼까요? 운동을 가르쳐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새 책을 추천해 줍니다. 이 책 재밌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맙게 빌립니다.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인생 고민을 상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슨한 관계들이 저를 지탱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혼자지만 고립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커피 향을 음미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을 봅니다. 그런 시간이 좋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읽습니다.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역사책도 읽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를 찾아 듣습니다. 추억이 떠오릅니다.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동네를 걷습니다. 계절에 따라 풍경이 바뀝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만약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혼자 있는 법을 먼저 배울 겁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얕은 관계는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깊은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느슨한 관계로 충분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도 부담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어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라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5가지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80을 바라보는 지금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60대라면, 70대 초반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5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첫째,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세요. 남이 뭘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강남에 살든 외제차를 타든 손주를 받든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집이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안전하면 됩니다. 오래된 차면 어떻습니까? 고장 안 나고 잘 달리면 됩니다. 적은 연금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만족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둘째, 자식을 독립시키세요. 더 이상 도와주지 마세요. 대학 졸업했으면 끝입니다. 결혼 자금도 스스로 마련하게 하세요. 집도 스스로 장만하게 하세요. 냉정해 보여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세요. 자식에게 다 주고 나중에 손 벌리지 마세요. 그건 자식도 부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연금으로 바꾸세요. 매달 나오는 돈으로 자립하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가끔 용돈을 주세요. 그게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셋째,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검소하게 사세요. 밥값 각자 내세요. 옷은 있는 거 입으세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편하면 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됩니다. 체면 지키려다 통장 바닥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결국
당신만 힘듭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솔직하게 사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넷째, 오늘 당장 운동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춥더라도 핑계대지 말고 걸으세요. 계단을 오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익숙해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세요. 스쿼트, 런지만 해도 됩니다. 매일 10개씩만 하세요. 단백질을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가슴살, 몇 끼 단백질을 먹으세요. 근육을 만드세요. 90대에도 걸을 수 있게, 90대에도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게, 90대에도 자립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세요. 다섯째,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외로워도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얕은 관계는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그 속에 자신을 발견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산책을 하세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느슨한 관계를 만드세요.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 빵집 주인 여러분, 복지관 트레이너, 도서관 사서 그런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 그게 당신을 지탱할 겁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이 가장 소중합니다. 78을 살아오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밤새 숨을 쉬었다는 것, 심장이 뛰었다는 것,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씹고 삼킬 수 있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설 수 있다는 것,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웃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모두 축복입니다. 제 친구 중 많은 이들이 먼저 갔습니다. 작년에만 3명이 갔습니다. 그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다시 예순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체면에 연연하지 않고, 건강을 챙기고, 혼자를 즐기며 그렇게 살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웃으며 넘기면 됩니다. 인생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타인을 용서하세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나를 배신했던 사람도 용서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잘못한 일도 후회되는 선택도 용서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세요. 행복이 뭔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놓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웃으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친구를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제가 살아온 8년,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인생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세요. 오늘 하루 웃으며 사세요.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사세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세요.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세요.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세요. 햇빛 쬐며 걸으세요. 계절을 느끼며 걸으세요. 살아있음을 느끼며 걸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바로 잘 사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쌓는 겁니다.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값비싼 차, 큰 집, 명품, 옷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20%만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한 몸, 감사하는 마음. 오늘 하루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겁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오늘을 사세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이 전부입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후회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웃으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입니다. 마지막 당부,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이 코앞입니다. 그 후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만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당신의 오늘이 축복이기를, 당신의 내일이 희망이기를,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이상으로 채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완,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 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